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 지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이 계속 안 좋다가 그래도 다행히 오늘 네. 미국 증시도 반등했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네. 목요일은 오르는 날도 있군요. 또 제가 오르면 상해보는 오늘 너무 월요일은 약소하던데 올랐다고 하기에는 월요일은 아예 오르는 날이 없어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여기를 했는데 네. 이틀인가 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박정현 박사님하고 저하고 짝지가 되어서 네. 월요일에 했는데 좀 의미 있게 좀 올랐네라고 느꼈던 건 이틀이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혹시 바꿔 체인지하실 생각은 네. 혹시 멤버 간의 이런 갈등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된다면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대표님? 그래도 어딥니까? 이게 빨간불이 어딥니까? 빨간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현상이지만 세세한 거 보고 있으면 또 짜증이 살짝 나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중국 홍콩은 그냥 딴 나라 증시고요. 네. 네, 거기는 예외로 하고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오늘 대만 증시가 저는 계속 대만을 많이 추적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 이제 IT와 함께 뭔가 이제 좀 변화가 되는 쪽의 흐름들을 체크할 것 같은데 어제 단 1.8% 오늘 1.2%.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 밀렸다 확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패턴은 괜찮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것이냐 라는 쪽에서 조금 답답했죠. 근데 오후장 보다 보니까 오후장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막 늘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보통 만기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오전에 재미없으면 오후에 뭔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좀 폭 줄여서 다시 저는 오늘 전강 후약일 줄 알았는데 네. 전강 후강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서 쭉 봤는데 거기다가 선물 매수하면서 주식은 팔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쌓아가게 되면 이거 그냥 말짱 도루묵인데 이런 생각 쪽에서 결국은 그냥 뭐 큰 변화 없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코스닥이 네. 코스닥 쪽에서 그러니까 코스닥을 체크하는 거는 딱 그거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의미가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이게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파장이 계속 넘어가면서 뭔가 선순환의 흐름들을 보여주나 라는 쪽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관심도 많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쪽이 괜찮네요.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뭐 양극재 소재 쪽은 최근에 뭐 니켈 중국 동향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은 종목을 찾아다니는 분위기예요. 네. 계속 뭐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네. 뭐 2차 전지 뭐 볼 거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면은 뭐 그쪽도 이제 소재가 다 됐는데 뭐 새로운 걸 뭔가를 좀 막 또 갈구하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꺾이지도 않았다. 시장이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은 많이 갔습니다. 뉘앙스는. 네. 팀장님 혹시 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현물에서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며칠간에 지금 1조를 훌떡 넘어서 2조 넘어갔습니다. 정도 수준 네. 며칠간에 팔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5조 5천억 정도 넘게 샀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 뱉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솔직히 작년부터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숫자 대비해서 5조라는 숫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최소가 지금 한 70조 가까이 팔았다. 그러면 한 10%도 좀 사야죠. 네, 10%도 안 산 금액 정도 거기서 나왔던 반등이 저점에서 올라올 거 한 10% 정도. 요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 그냥 한숨 돌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게 적극적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다 움직였다는 가정 빼고 그러니까 뭐 제 기준은 아직 그렇습니다. 그냥 공매도였다. 공매도 네. 청산이었다. 네. 란 정도로. 그러니까 주식을 신규로 매수해서 만약에 5조 정도를 집중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패턴이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에서 나온 부분이면 그냥 시장 흐름 따라서 미국도 반등 나오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 근데 이럴 때 그냥 그저 이만큼 공매도 쳤던 거나 아니면은 후퇴했던 것들 좀 정리하는 관점 쪽에서의 대응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지금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열흘도 안 됐습니다. 근데 매수하는
두 달 동안에 5조 산 거랑 지금 열흘도 안 됐는데 1조 파는 거랑 강도가 어떤 게 셉니까? 당연히 이게 센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왜? 네. 아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매도 청산이었고 그동안에 5조 5천억 쌓아준 게 그리고 네. 지금 이게 진심이라면 계속 한국 시장은 지금 매수 주체가 없으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본질 가치하고는 다른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결국은 미국과 카피되는 그런 주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미국 오를 때까지 약간 천수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렇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외국인들의 매매에 대해서 이제 그 선물 옵션과 연계해서 보시는 김 대표님은 어떤가 의견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 궁금한 게 네. 원래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고변동성이거든요. 원래 이게 제가 처음에 꽤 옛날부터 주식 배울 때 배웠던 거예요. 한국은 화끈하다. 근데 요즘을 보면은 미국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요. 오를 때도 내릴 때고 네. 한국은 정말 너무 변동성이 죽었어요. 근데 보통은 변동성이 죽으면 자산 가격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변곡점이 온다라고 보통은 배우거든요. 네. 부동산도 거래량이 너무너무 줄면 뭔가 이제 있을 것 같고 네.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건가요? 변동성이 줄었으면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건가요? 너무 요즘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변동성이 죽었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혹시 각 지점 너무 어려운 그렇죠. 질문인데요. 아니, 너무 궁금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7포인트 저희 얼마 올랐죠 오늘? 7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네. 날아간 거에 비하면 너무 적고 또 반면에 그 전날에 미국이 왕창 빠졌을 때는 또 한국은 또 엄청 버티고 뭐 이게 미국이 왜 너무 이럴까? 세게 움직이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게 원래 네. 전통적인 한국의 이 고변동성 시장에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는 채권 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채권하고 계속 연계해서 보는데 네. 채권 변동성이 미쳐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15bp, 네. 적어도 7bp, 음. 뭐 10년물, 5년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700도 2%씩 움직이는 거죠 대략 그렇죠 3%니까 지금 대략. 그러니까 예. 어마무시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매일 그래요, 매일.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채권 시장이 어떻게 봤을까요? 연준을 좀 깔아봤던 것 같아요. 뭐 쟤네들 뭐 있겠어? 또 쟤네들 실수하고 있는 거지 뭐. 거봐 실수하잖아. 뻔한 애들이야. 그냥 니들 그렇게 해봐. 결국 침체 오는 거 너무 명확해. 했는데 사실은 채권 시장의 닐 카시카리가 주가가 왜 오르는지 시장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매우 해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주식시장 여슬매깅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채권시장 여슬매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얘네들 이 갈고 나왔네? 이런 느낌을 채권한테 준 거고 이번 한 주 동안 주식 변동성보다는 채권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 채권 미국 10년물 금리가 3.3%까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얼마였냐면 2.6이었어요. 네. 순식간에 3.3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패닉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렇죠. 미국 채권 시장 완전 패닉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변동된 상황들은 뭐냐면 50bp밖에 못 올려라고 생각했던 채권 시장이 어제부로 75bp인가 보다 라고 바뀌었다고 전 느끼는 게 3개월물이 계속 2%, 뭐 2.7, 2.8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3%가 넘었어요. 네. 어제부로.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당황을 했고 채권 시장이 뭔가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니까 같이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도 크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 3, 4bp 언더로 좀 떨어져야 미국 주식 시장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지나쳐요. 지금 채권 시장의 하루하루 변동성이. 그럼 한국이 정상이라는 뜻이신가요? 한국처럼 움직이는 게 지금 느낌에는 지정님은? 한국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거? 네. 거래량이 다 준 거? 네. 지금은 일단 한국은 개인들이 시장을 떠났고요. 네. 기관 투자자는 없고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개인들이 열띠게 만들어줬던 2020년과 21년 장에서 개인들이 지금 패퇴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뭐 계속 버티면 다시 좋아지는 때가 오겠지만 한 1년 가까이 패퇴를 하고 나니까 그 의기소침해졌고 아예 그냥 전이상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기관은 있냐? 기관은 짤짤이만 하잖아요. 선물 옵션 그 프로그램 매매만 하면서 그거 틱 따먹기만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기관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한 바닥에서 뭐 좀 올라왔고 이번에 빠지니까 힘이 없고 오늘도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다.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네. 거래량도 줄고 참여자가 줄고 이러면 보통 자산 시장이 아까 여쭤본 대로 변곡점일 수가 있는데 이 변곡점을 예를 들어 위쪽 변곡점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얘기하기 싫지만 아래쪽 변곡점으로 혹시 아이 보세요? 하락도 시장의 하나의 색깔입니다. 아, 그럼요. 네, 당연히 그건, 그래서 네. 여쭤보는 근데 거예요. 앞서 네.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 이 변동성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꼭 체크해야 되고 네. 거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한 3, 40% 차지하는 비중 네.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3, 40%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음. 네, 변동성이 이걸 내포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모멘텀이나 불확실성을 같이 감안을 하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냥 숨죽여서 바라본다는 얘기겠죠. 변동성이 준다는 얘기는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결정권은 한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미국 동향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낫다라고 판단됐으면은 그거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네. 그랬었으면은 아마 미국보다 좀 더 오를 때 더 탄력적이고 왜 빠질 때는 그냥 좀 이제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지금 반대로 된 게 지수상으로는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향 기조로 뚜렷이 그려가고 있는데 앞서 제가 왜 2차 전지 얘기를 드렸냐면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다 이제 명절 된다고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한 2시간 통화 이렇게 사람들하고 하다 보니까 다들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좀 주식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니까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뭐 반도체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뭐 볼 거 없다. 근데 그럼 볼 거 없으면 이제 손 놓고 그냥 말 것이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뭐 이러면서 네. 그냥 못 있겠다. 그 중에서도 아마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얘기 나오면서 보면 그냥 뻔하죠. 다 하향. 뭐 항상 하반기는 항상 상반기 좀 좋아놓고 하반기는 상고하죠. 이렇게 많이 만드는 대한민국 증시의 특성상에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 그러면은 그건 다 인정. 그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 네. 성장하는 종목이 어디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어들은 성장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안 꺾이는 게.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약간 탄생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금양 같은 경우도 네. 각도기 형님이 웃으셨습니다. 네. 금양 얘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참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네. 좀 그래요. 네. 네. 그게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그냥 좀, 팩트만 전달해 주시면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까지 이어가던 업황 이거 말고 다른 쪽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수산화를 좀 가공을 하겠다. 네. 원통형 2차 전지 배터리를 하겠다.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원통형 2차 전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4680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런 근사한 쪽이 아니라 소형이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 SDI가 소형 전지 네. 만들어서 이런 전동 공구 네. 여기 들어가는 쪽 네. 이쪽에 대해서 진입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이게 많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네. 아주 뭐 엄청난 뭔가 있는 것 이러면 너무 또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아니, 팩트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네. 그런 회사라는 거죠. 네. 왜 네. 웃으셨어요? 팀장님? 그 회사 원래 발포제 만드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발포제. 아, 그게 발포제. 생각이 안 나서 신발 쿠션 네. 하는 거, 뻥 튀겨주는 거, 네네네. 플라스틱을 푹신푹신하게 뻥 네네네. 튀겨주는 거, 그거를 하는 회사고요. 그쪽에서도 그쪽이 주력이에요. 그쪽이 주력이었고, 그다음에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면서 들여와서 자기네가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었고, 2차 전지 자체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설비가 중요하죠. 네. 설비와 양산성, 수율. 근데 참고로 그 파나소닉이 16850에서 21700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율 잡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네. 여기서 말하는 수율이라는 건 의미 있는 수율이 되려면 약 한 90% 정도 이상이 나와야 돼요. 2차 전지는 반드시. 그건 어마어마한 설비. 아니 반도체를 중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돈을 쏟아붓는데도 안 되는 건 엄청난 장비 산업이고 엄청나게 경력이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수율 싸움인 거예요. SMIC인가요? 이번에 7나노 공정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양몽숑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삼성에서도 있었던 미세 공정의 그 뭐라 그럴까 뛰어난 그 경영자 양몽숑이 가 있으니 칠라노 됐을 것이다라고 봐요. 근데 칠라노 되면 뭐 할 건데? 몇 개나 만드는데? 그 웨이퍼 들어가서 도대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너무 배고프니까 성장이 된다고 하는 것에 뛰어드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게 되면 거기를 이렇게 이상한데 갸웃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 양산성의 싸움이고 양산성은 설비와 그동안의 경력인데 새로운 업체가 그걸 할 수 있다? 그거는 쉽진 않은데 이렇게 열광적으로 시장이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성장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 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초기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하겠지.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거 성과 나오는 데는 뭐 수율 잡고 이런 것도 이제 다 문제 이제 차후 문제겠지만은 회사 측에서 그랬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잡히게 되면 내년 중반 이후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열렬하게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시총이 저 하늘을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2차전지 보통의 특성은 저렇게 만약에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올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만약에 PR이 70배다. 위원님은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정도 피이면 보통은 테슬라가 아닌 한 그렇긴 하죠. 예. 이제 우리 열매 위원님은 네,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매가 안 돼요. 지금. 그렇지. 근데 네. 제가 지금 전혀 모르는 회사여서 네.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뭐 차트가 이런 차트 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굉장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네요.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네. 넘어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33억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70배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단위가 이 정도면 그 실제로 2차 전지로 사업의 성과가 언제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건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네. 자, PR 한번 계산해 보자. 네. 딱 뚜껑 열어봤습니다. 네. 이제 이게 투자 많이 하죠. 뭐 이번에 IRA 법안의 가장 또 큰 수혜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 PR 얼마인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PR 100배인데 100배 정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도 아니 시총 2위 자체가 그러면서도 외국인들도 못 사서 그렇게 난리인데 아니 우리 그거 반쯤만 따라가도 이거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또 시장에서 들썩거리는 쪽이 폐배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래요. 지금 그렇다고 이 폐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회수해서 지금 뭐 뭘 할 수 있는 단계 아니거든요. 없어요 배터리가. 아직 이제 막 팔고 있는 단계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 보면은 딱 성과가 나서 지금 수익 그나마 이 회사 지금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는 성일 하이텍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사이클 돌아와서 우리 이제 폐배터리 가지고 못 뽑아내서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매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됐다 생각하는 거는 보통 배터리 하나가 회수될 때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폐배터리에서 이제 뽑아낸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내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인 게 언제죠? 한 재작년이죠. 뭐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로. 그나마 미국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테슬라가 2013년도가 이제 그때부터 막 테슬라는 사실 18, 19년 정도를 보통 모델 3 양산을 보통 치죠. 제대로 팔기 시작한 거는 보통. 제대로는 지금 그때라고 치게 되면 네. 2030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작년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그럼 우리나라도 2030년, 30 몇 년 앞으로 10년 뒤에 가야 네. 폐배터리가 이제 성과 나온다. 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네. 그래 10년도 좋다. 그래도 어차피 네. 가게 되면 다 돌아올 거 아니냐. 지금 좀 밸류 좀 땡겨온다고 누가 뭘 할 거야.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걸 지금 쫓아가도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벌어질 앞으로 미래를 좀 땡겨오면 어때? 라는 쪽에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쫓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난 이쪽 섹터와 상관없어. 그냥 그나마 싼 건설주 아니면 철강주 이거 보는 게 맞을까요?
메타버스하고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거의 비슷하죠. 네, 어떻게 메타버스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으셨던 분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나는 메타버스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 근데 메타버스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아마 여기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게 딱 1년 전 얘기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네. 메타버스 게임 이쪽이 막 움직이면서 나왔던 변화인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그런 성장 섹터와 스토리가 좀 맞아가면서 그런 시장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과 그런 분들은 작년에도 좋았었죠. 작년에도 좋았는데 물론 이제 고점에서 잘 빠져 이런 거 느끼시는 분은 고점에서 좀 잘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고수들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네.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쪽과 그거를 어느 정도 몸으로 느끼면서 매매하시는 분들과 그러면 또 시장 참여자들은 아, 나 삼성전자에 물렸어. 벌써 2년째 물리고 있어.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제 비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이 이쪽으로 가서 맞는 것 같긴 한데 거기다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서 지금 찾아서 들어가기는 못하고 에이 그러면 그냥 나는 내 성향 거 안 맞아. 이쪽에 가 있을래. 하고 보면 맨날 빠지고 아유, 맨날 가격은 그 정도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갑자기 또 포지션을 바꾸는 순간 시장에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보통은 네. 오고 왔는가 이러면서 또 보통은 예, 불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스토리가 앞으로 하반기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벌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시나요? 오늘도 보니까 네. 앞서 지점님께서 약간 이제 플레이어들이 기관이 짤짤이 한다라고 그랬죠. 짤짤이를 이런 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저는 맨날 매일 끝나고 수급 동향 이렇게 쭉 체크하는데 기관들 움직임 자체가 아 종목으로 가겠어. 네. 우리 대안은 이거밖에 없어 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쫙 펼쳐놓은 거 보니까 네. 아 또 이런 뭔가 이제 앞으로 또 스토리 뭔가 또 막 쏟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험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뭔가 좀 가치주스러워 보이는 그런 혹시 종목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얘기하신 거는 제가 들어봐도 네. 고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진짜 고수의 영역.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더라도 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좀 사람들이 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완벽 성장이 아닌 거죠.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 혹시나 종목이든 업종이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없으실까요? 2차 전지요. 중에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얘는 좀 큰 배 같다. 뭐 이 좋아하시는 그런 거. 최근에 그 껍데기 만드는 삼기라는 회사조차 어우 3기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회사를 탐방했던 회사예요. 네. 예전에 이게 언젠가는 되겠다 싶어서 이게 2차 전지 관련해서 근데 그 기업이 움직였다면 제 소감으로는 다 움직인 것 다 같아요. 움직였다. 네. 더 움직였다. 껍데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껍데기. 네. 태조 그치? 이방원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 움직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안 가는 네. 영역이고요. 저는 안 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가는 영역이고. 근데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잘하면 로키드 마틴이 미국 그 훈련기를 수주받을 수 있죠. 근데 규모가 1000대예요. 네. 그거 만약에 받으면은 한국의 카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네. 마진은 없더라도. 마진 안 줄 걸로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마진 안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마진은 나중 얘기고 우리가 네. 미국한테서 비행기를 수주받아? 네. 미국한테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줘? 전투기를? 스토리텔링 되죠. 근데 그 궁금한 게 미국 방산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네. 15배가 될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긴 한데 네. 그러면 최종적인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꿈이 그런 큰 방산업체들이라면 나중에 성장성이 죽고 나면 PR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래로 오겠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정확히 그러겠죠. 그러면 그 그림에서 도대체 얼마나 성장을 해야 이 기간이 길어질 거면 이런 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 만약 1000대 되면은 한 5년, 6년치 막 땡겨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뚜껑을 닦다 보면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나오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조업으로 가는 거죠. 꿈의 네. 기업에서 제조업으로 가는 네. 거. 두 가지가 열린 거예요. 지금은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열렸고, 그러니까 수출이 열리면 뚜껑이 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닫혀 있었던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네. 매출의 증가폭이 국내 국방부가 우리의 주 고객이 아니라 네. 각 나라의 국방부와 우리의 고객이니
고객층이 많아졌으니까 매출이 늘어나니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겠죠. 많이 주겠죠. 네, 많이 주겠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납품을 했는데 마진이 뭐 10%도 안 나와. 그럼 이제 제조업체로 바뀌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런 궤적을 걷거든요. 네, 이거는 바이오 그 제약 쪽조차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진이 안 나오면 그 마진에 따른 PER 배수를 줄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어려운 게 그러면 이제 그 천대하면서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저희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알겠다 가는 건 좋은데 어디선가는 저희가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거 나오면 그런 약간 성장하는 산업이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을 때 보통은 미련 없이 팔고 나온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옛날에 건설업종을 커버할 때 2004, 5, 6, 7년 그림을 기억해 보면은 똑같아요. 막 주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꼬꾸라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됐던 경험이 있는데 다 똑같은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그거를 보시는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도 만약에 폴란드에서 받은 이제 뭐 1000대부터 이렇게 쭉 나온 이 방산에 대해서 수익성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성장주의 계정으로 딱 붙어서 움직일 때 초기에는 네. 이런 거 뭐 지금 뭐 영업이익률 뭐 없죠. ROE 8% 10% 없죠. 예, 무시. 네. 네. 무시죠. 일단 스토리가 떨어지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계속 보강된다. 그러면은 주춤하다가도 스토리 따라서 뭐 국정권 박스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계속 시도합니다. 네. 스토리 따라 어차피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이제 주도 섹터고 거기서 시장에서 이거 아니면은 돈이 그러면 다른 데로 가서 또 회전해서 다른 섹터로 움직이게 되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이슈 나올 때마다 계속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하고 네. 스토리가 나와서 만약에 지난번에 1000대를 만약에 수주했다. 그럼 이번에 700대를 수주했는데 지역이 좀 달라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스토리가 되겠죠. 그거는 무조건 지역이 다 그렇죠.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반대로 그럼 이제 호주 쪽에서 지난번과 호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번에 뭐 레드백 얘기 나오잖아요. 네. 레드백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호주 자체가 이 방산 쪽에 새로운 무기 체계를 하기 위해서 좀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단계 쪽에서 거기 들어가기 시작한다. 근데 지금 독일 업체랑 좀 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랑. 근데 왜 레드백이냐면은 레드백이 맹독성 거미 레드백 빨간 거미 그걸 얘기합니다. 네. 근데 왜 그게 딱 맞냐면은 이 그 하나 시스템 거는 그 하나 디펜스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독일은 첨단 기술을 다 뺐어요. 근데 저희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무게나 가격이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어느 걸 호주가 할까요? 그 레드백이라는 게 그 앞에 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전차명이 안 봐도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든 네. 그 이제 그 레이저 센서 같은 거 다 그 안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호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거 봐라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위성 자동 추돌 방지 장치 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참 기술 좋아요. 그런 것도 갖다 다 집어넣는데 가격은 독일 거 이제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가능성은 높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괜찮다 이 정도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을 계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했다가 또 쭉 빠진다. 네.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안이 없습니다. 네. 심장님 혹시 저는 뭐 거래량 터지면 그게 거의 끝이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거래량이 터지는 거 거래량 어떤 식으로든 거래량을 터뜨릴 거고요. 네. 거기에 세력들이 있다면 뉴스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네. 그걸 띄워서 거래량을 터뜨릴 거고 거래량이 터질 때가 보통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 가면 호구된다는 거는 네. 10중 8구 정도 수준으로 호구가 되니까 그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런 쪽은.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항복 나오면 그래도 먹을 게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배우긴 하는데 요즘 그거는 제가 봐도 바닥에서만 그건 바닥에서만 하나도 안 움직였을 때 위에서는 거래 보시기에는 터지면, 터지고 예. 양봉 나오면 그거는 거의 나오는 시그널이 맞다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보통 이제 십자봉 비슷한 네. 게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면 거의 네. 게임 끝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양봉 나오고 터지면 어때요? 위에서. 그럼 한번
가고 가나요? 이게 거래량이 더 터지면 더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거래는 근데 터졌는데 더 그럴 수도 근데 있으니까. 이 총 주식수 대비 그 주식수를 넘는 수준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 심각한 거예요. 총 주식 수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온 건 그건 심각한 거다. 그럼 하루 만에 주인이 전부 바뀐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어제 주인 이 회사의 주인과 내일의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자는 거죠. 네. 예, 그때 되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러고도 그렇게 해서 또 올리는 놈들도 가끔 있지만 네.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건 네. 진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그게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주식은 결국 성공을 적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은 성공이라도 이렇게 해보니까 됐어. 그걸 쌓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방법을 쌓아야 되는데 운에 맡겨서 주식을 하면 언젠가 운에 의해 터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그거는 이제 포카판에 온 거니까 그냥 포카 놀이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아직 지금 방산 관련주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밸류에이션 너무 높죠. 네. 네,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요. 네. 과거에 방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네. 야 이런 날이 오기도 하는구나 하고 지금 네.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네. 김민주 대표님께서는 아직 대안이 없어서 음.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아직 좀 살아있다라는 의견이셨는데 네. 곽상준 지점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대안이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음. 뭐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10월 정도부터는 주식 투자 말고 일반인들은 채권 투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0월달 한국 금통위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금리 높은 것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 연 5% 이상짜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많이 찍죠. 5% 이상에서. 네. 괜찮은 근데 더블A 회사들이. 네, 이제 10월달에 만약에 이번 9월달 미국 FOMC에서 75p 올리면 한국도 50p 올려야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네. 연말 기준금리가 네. 3% 이상이에요. 네. 기준금리 3% 이상이면 5에서 8%짜리 회사채를 보실 거예요. 그건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한 회사들이라면. 거기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회사채라는 게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찍는 회사채를 제가 잘 보니까 장기물은 잘 없더라고요. 길어야 2년이고 이렇게 1년짜리가 많은데 만약에 여러 트렌치를 회사가 발행을 해서 뭐 예를 들어 5.5에 1년, 뭐 6에 2년, 뭐 7에 3년 이렇게 했다면 네. 지점장님께서 고객분들한테 권하실 때 단기물을 권하시겠어요? 장기물 권하시겠어요? 제가 네. 이제 10월부터 해도 된다는 건 장기물로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물로. 네, 사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는 채권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하려면 네. 1년 언더로 해라.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4년짜리, 5년짜리 잘못 들어갔다가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깨진다. 그거 하면 안 네. 된다. 근데 이제는 10월 정도부터는 그 정도 금리면 뭐 경제 체력으로 봐서는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준금리를 더 높이 올리려면 미친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미 유가가 지금 $80 초반까지도 꺾인 상황이라서 네. 그렇다면 그런 건 어렵다. 그러면 이번 10월 달 금리와 연말 금리 정도의 기준금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금리의 상당히 높은 상단치니 그 상황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장기물로 갖고 가도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아닐 3년 것이다. 이상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네. 기준금리가 3.25, 3.5 요 사이를 국내 기준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엔 6, 7%짜리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싱글 A 정도면 나올 수도 나올 수 있겠죠. 있죠. 싱글 A, 트리플 제가 보기엔 플러스나. 후순위채 네. 같은 경우도 네. 한 6%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후순위채 6%에 한 3, 4년? 뭐 이거는 의미 있는 숫자 아닐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한국의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주식이요? 네, 주식이. 네. 미국은 한 8.5%, 9% 정도 되죠. S&P가. 미국은 뭐 과거에는 10%도 넘었었는데 이제 거기다 자사주랑 뭐 합치면 조금 더 되긴 하는데. 네, 자사 연평균 선단율이 한 네. 8, 9% 정도 네, 수준이니까 네. 미국하고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그림이 다르죠. 네. 채권 어떻게 혹시 보세요? 김민주 어떻게 대표님 보십니까? 채권은 안 하시나요? 연 수익률 6, 7%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네. 그 1수익률이랑은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험 자산을 다루는 입장 쪽에서 그렇죠. 네. 이제 시각 차이가 있죠. 네. 그런 쪽에서 어차피 내가 거액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포지션에 편입시키는 거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결정해야 될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럼
그거 말고도 보면 더 할 수 있는 게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채권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대안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네. 했었을 때 이제 찾아보는 또 하나의 자산 구조로 봤을 때 채권은 네.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제 자산 구조가 이제 바뀌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채권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안고 네. 돼가는 것과는 차라리 그러면 이제 3년이라고 쳤었을 때 그 사이에 한국 시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거기다가 또 이제 자산이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만약에 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자산 트렌드의 변화 네. 생각하게 되면 전 대안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3년에 60%면 3년에 20%는 낼 수 있다 주식으로는. 그러니까 최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환율 좀 궁금한데 아까 우리 이 부장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환율 혹시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두 군데가 문제죠. 근데 이제 곧 ECB 네. 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22가 75bp를 올려주면은 페러티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대1 정도 수준의 페러티를 이번처럼 페러티 안 깨고 왜냐면은 그 성장도 안 하는 데가 물가도 금리도 안 올려? 니네 정신 있는 애들이야? 네. 이러면서 너희들 안 되겠어 무조건 고 달러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75bp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다음에 이사벨 그 ECB 위원도 했다는 얘기든 등등을 보면 이번에 좀 세게 올린다 분명히 세게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러티가 찾아진 거거든요 어제. 네.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60% 이상이 그 유로니까 유로가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의 한 축은 약간 주춤할 수 있죠. 물론 22가 75p를 올려야 된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 다음에 축은 앵하죠. 네. 일본 앵한데 이게 답이 없네요. 일본 애는 답이 없어서 결국 구로다 총재가 바뀌는 연말 연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로다 총재는 이번에 잭슨홀에서도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는 금리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 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대놓고 배째라예요. 그러면 지금 배가 찢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덕분에 일본 증시 너무 좋잖아요. 일본 기업들, 수출 기업들. 일본 N 지수로는 빠진 게 없죠. 근데 그렇죠. 달러로 바꿔놓으면 한국이랑 그대로.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연초 대비 네. 25% 정도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졌죠, 얘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일본 엔화에 따라서 지금 동북아 3국의 통화 같이 연동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본 엔화가 계속 저 모양 저 꼴을 하고 있으면 원화 강세가 쉽게는 못 오는데 네. 그렇다고 여기서 달러 베팅을 한다? 그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서 달러 베팅을 한다? 하려면 옛날에 했어야지. 네. 예, 이렇게 다 올라온 자리에서 달러 베팅 그거는 그리고 몇몇 분들이 달러를 사는 게 어떻게 써야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 없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일반인들은. 안전장치가 있는 투자를 해야지. 그 환투자는 딱 줄다리기거든요. 땡기거나 땡김을 당하거나. 근데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웬만한 전문가도 그거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달러가 좋으니까 달러. 근데 채권은 이자가 나오죠. 주식도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격이 아주 싸서 오르진 않아도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든가 채권은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화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냥 네이키드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칼 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찔리는 순간 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외환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향성을 맞췄으면 옛날부터 계속 맞췄어야죠. 네. 그러니까 방향성 매매는 저는 일반인들은 하지 말아라. 네. 별로 안 판에 좋다. 대해서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원화는 역시나 엔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쯤 되면 진짜 너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엔화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내려간다는 장담도 못 하겠다. 연말까지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네. 대표님은 네, 의견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보게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국이 원하는 바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입장으로는 달러를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해야 자기네가
일단 인플레이션 발생한 거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게 아주 좋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다 지금 신흥국이나 나머지 국가들한테 전이시켜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달러를 수출한 거, 인플레이션 네. 수출해버린 거예요. 지금 입장으로 딱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쪽에서 거기다가 그나마 코로나19 이후부터 나오는 체력적인 조건을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될 만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만 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또 나머지 동향을 지켜봤었을 때 달러가 쉽게 그 미국의 의도된 바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유지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뭐 양털깎기니 뭐니 뭐, 네. 뭐 신흥국 입장 쪽에서 다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얼만큼 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준은 쉽게 이탈은 못할 것 같고 적어도 네. 만약에 이제 금리가 뭐 이제 지금 진행되는 QT도 마찬가지겠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물가 수준의 동향들을 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분위기 쪽에서 그러면 드라마 뭐 피크아웃 쳤다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도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거의 이제 고점에서 멈추겠다라는 얘기의 전망들이 뭐 내년 상반기 뭐 이런 쪽으로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가 수준 자체는 벌써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크아웃의 강도가 얼만큼 세겠느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인덱스 기준에 106, 107 여기 쉽게 안 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패턴이면은 뭐 그냥 이 기조에 대해서는 그냥 염두를 하고 여러 가지 전략 짜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이 그럼 쉽게 안 바뀌고 이 상태에서 간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그렇게 세게 들어오기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게 앞서 이대로- 그래서 그 외국인 매매 어떻게 보냐 그런 물어본 것도 그 연장선인데 당분간은 조금 애매하죠. 매력이 그렇게 없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막 구로다 총재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ICC 이거는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금리도 올리고 그렇게 할 거야 하는 순간 일본 엔화가 바로 강세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화도 당연히 강세를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 시결이 확 바뀌는 거죠. 순식간에. 너무 싼데? 이렇게 바뀌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국 주식시장은 달러 환산으로 최저가예요. 네. 예. 달러 환산해 보면 그러니까 뭐 달러 쥐고 있는 사람들 최저가인데 줍줍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원화가 강세로 돌아가는 그 시점. 근데 그게 아주 오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연말 연초면 변화될 공사는 좀 있어 보인다. 저렇게 일본이 저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저렇게 끌고 가기는 좀 무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삼성전자예요. 네. 네. 외국인들이 오늘도 빠져서 하필이면. 그쵸. 오늘도 빠졌고 반도체 시장 전망도 지금 4분기까지 계속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생각보다 안 좋아요. 나오는 생각보다 안 좋아요. 7월 달까지 이제 8월 달은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보겠지만 반도체 지표 보면 안 좋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다 감안한 사실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 감안한 지금 가격대와 함께 반도체 업황을 뭐 반도체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감안한 이 지수대가 뭐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뭐 PBR 1.2배 뭐 SK하이닉스 뭐 0.9배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안 좋은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라는 논리들 이걸 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 지금보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7월달 나온 지표보다 하반기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가 PBR 0.9배 뭐 지킨다. 아니면 뭐 안 좋은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대의 흐름들 이게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PBR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실적 자체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과 같이 생각을 했었을 때 바닥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실적 변화 자체 물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2019년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뭐 가장 좋을 때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6%까지 하락하고 이런 과정들이 똑같이 겪을 거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단서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첫째 중국이 변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40%는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IT 증가율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 전에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은 봉쇄 좀 그만하세요. 맨날 무슨 봉쇄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2천만 명 되는 국가 중에서 한 40명 환자 나왔다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도시를. 이게 이런 여파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심리 자체부터 그러니까 특히 IT 쪽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가 받침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중국 업체들의 이제 인터넷 기업들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투자가 같이 일어나야 될 건데 여기는 거의 지금 손 놓고 있대요. 지금 한 3월달 이후부터는 거의 뭐 정부 눈치 보면서 그냥 손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축을 차지했던 부분들도 지금 이제 미국 인터넷 IDC 쪽만 계속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거기마저도 만약에 내년에 좀 주춤한다. 그럼 우리 갈 길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반대 똑같습니다. 재고 확 늘어나고 뭐 재고 수준 가지고 거기다가 Q는 아직 살아날 리가 없겠죠.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수준 보고 재고 수준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걸 재고 수준 그대로 앉느냐? 가격도 떨어뜨려서 더 밀어버리겠죠. 그러면 일단 실적 자체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안 좋게 나올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시되 저는 해답은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혹시나 지금 뭐 아무리 또 대책 나온다고 해도 중국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이제 전면에 딱 나서서 중국은 그래도 이제 모든 목표는 경기에 떨어진 경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뭔가 불쏘시개를 깔았다 그러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선순환이 한번 좀 필요해야 반도체 쪽도 좀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중국 쪽 많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반도체는 각도기님이시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또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유통업체들이 훨씬 잘 본다. 업체들보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번에 잘못 봤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1분기까지만 해도 물이 너무 지금 좋아요. 현장에서 좋았으니까. 그러다 2분기 실적 발표하는 딱 시점에 꺾었어요. 네. 근데 트렌드포스나 이런 그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쪽에서는 대만 쪽은 아예 옛날부터 꺾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가가 떨어졌고 실적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래도 버틴 거잖아요. 아마 3분기부터 실적이 빠질 건데 근데 그럼 주가가 언제부터 빠졌냐 따져보면 주가 작년부터 빠졌죠. 작년 2월부터 빠진 거죠,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 삼성전자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과도하게 좀 올라간 거를 되돌린 거 뭐 이렇게 따져보면 작년 중순부터는 빠졌다. 네. 라고 치면 지금 1년 빠졌고요. 1년 빠지고 나서 실적이 진짜 빠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더 빠지냐면 삼성전자 2023년 매물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2023년 없어져 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시황이 잘 모르겠는 걸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내년도 후반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올해 연말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2024년 괜찮을 것 같으면 내년부터 주가가 오르겠죠. 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1년 먼저 선반영했으니까 반등도 거의 비슷하게 1년 또는 6개월 정도 선반영 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저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빌런들이 숨어 있는데 그 빌런 중에 가장 강력한 빌런은 역시나 인텔이다. 인텔이 서버용 칩을 못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서버 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DDR5 납품도 안 되고 있는 이 상황들. 지금 약간 시범 케이스만 지금 납품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쪽에서 제한된 CPU만 보급을 하고 있어요. 서버 업체에다가 인텔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DDR이 나가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양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칩을 못 만들고 여전히 인텔이.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인텔이 이 칩을 만들고 DDR5가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판세가 바뀌면서 투자 시계열도 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약간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어디쯤에는 지금 근데 2년을 속아가지고 인텔을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인텔 주가는 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걔네들이 지금 2분기 실적으로는 굉장히 PER 배수가 높은데 1분기 실적으로 따지면 PER 배수가 아주 10도 안 돼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 부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년도에.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시장은 주가는 다시 이렇게 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진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안드로이드의 그 저조예요. 안드로이드가 지금 한 2억대 못 팔았어요. 2억대 넘죠 아마? 그게 15 제일 좋을 때가 15억대였는데
올해 아마 12억 대도 안 팔릴 거예요, 핸드폰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13억, 12.9억 대, 10.8억 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월 1억 대가 거의 최저니까. 계속 네. 빠지고 있어요. 그 전방치가 계속 빠지고 있고 중국이 셧다운 하니까 중국 애들이 이걸 바꾸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럼 결국 뭐냐면 안드로이드 고급폰은 D램을 8기가 10기가 막 이렇게 때려봤거든요. 애플은 4기가 박아요. 이번에 6으로 늘렸죠. 이번에 6으로 이제 네. 늘리는 거예요. 인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안드로이드 폰 개수가 중요해요. 삼성전자는. 근데 이 개수가 막 억대 수준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서버가 1등이 됐어요. 그 큰 휴대폰 모바일 쪽 메모리가 처지고 이쪽이 졌는데 이쪽은 또 말씀드렸던 대로 교체하고 싶어도 CPU가 있어야 교체를 하는데 신세대 CPU가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의외로 내년도 실적을 보시면 실적의 하락폭은 그다지 크진 않을 거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왜냐하면 기술적인 공정으로 들어가 보면 DDR4를 할 때 DDR4를 그냥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똑같이 만들어서 뭐 신라면 1년 전에 먹었던 신라면 지금 먹는 신라면 비슷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반도체는. 계속 공정 혁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정 혁신을 하면 마진이 계속 높아져요.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계속 남아요. 약간 싸게 팔아도 마진이 유지가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름의 미세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뚜껑을 따보면 야, 그렇게 안 좋다는데 실적은 이 정도밖에 안 빠졌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마 주가를 좀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내년도에 반등은 어쨌든 인텔이나 이런 쪽에서 새로운 그 서버용 칩을 만들고 그쪽에 교체 수요가 나오면 그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연되고 줄어들었던 모바일 폰의 증가가 만약 내년에 나와준다면 뭐 개선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2억 5천 대 팔 것 같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거든요. 삼성보다 더 팔 것 같아요. 삼성보다 아마 ASP가 한 3배 될걸요? 더 됩니다. 평균으로 2배 반쯤 되더라고요. 2배 반 정도. 달러로 해보면 달러로요? 대략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불 정도. 삼성이 300 몇 불이고 애플이 네. 800 몇 불 정도 네, 나오고 네, 대충 그렇죠. 계산은 그렇더라고요. 예. 대충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2억 5천만 대를 팔면서 삼성의 판매 대수를 넘기는 이 사태는 사실 디램 업체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애플은 정말 디램을 짜게 쓰는 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 안드로이드가 처지는 게 또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왜냐면 칩이 워낙 좋으니까. AP? 네, AP가 네. 워낙 강하니까 네. 그 메모리로 뭘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칩으로 다 통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좋고. 그 소프트웨어. 예. 이 애플 앱과의 연관성이라고 그러나요? 이건 네. 집중도가 상당히 좀 네. 쓰세요? 저는 애플만 썼습니다. 지금까지 핸드폰. 네. 부럽네요. 네,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거 차트를 보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정확하게 전저점 언저리에 그렇죠. 그냥 탁 걸려 있어서 음. 되게 쌍바닥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모양이더라고요. 모양은. 요건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진짜 사실 7만 원 깨지면서부터 안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1년간 분할 매수? 1년간. 이런 얘기하면 돌맞을지 모르겠는데 1년간 분할 매수하기 배당 다 받아가면서 1년 네, 동안. 이거는 네. 뭐 지금부터는 괜찮은 영역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표님.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아니요. 차트 모양이 제가 오늘 딱 그냥 보고 왔는데 네. 너무 이렇게 월봉상에서는 유혹하는. 네, 월봉상에서는. 지난번 저점이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월봉에서는. 네,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7월 초에 네. 비슷하죠 지금. 네. 네. 이쪽에서는 와 그냥 다이렉트로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한 1년 말씀하셨을 때 1년 넘게 빠진 이 자리에서는 강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업황이 좀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실적의 바닥과 업황의 바닥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분위기가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아직은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추가 이탈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일봉 말고 주봉 월봉 봐야죠, 솔직히. 네. 그러면 한번 밑으로 밀렸다가 돌아가는 속도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밑으로 지금부터 이제 추가로 하락 저점을 한번 더 찍고 돌아가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2, 3개월 안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폭은 생각보다 좀 출렁이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보통 일반인 분들은 못 견디고 여기서 팔지도 모른다 이런 잘못하게 되면 그런 그렇게 현상이 나올 것 지금 같습니다. 네. 바닥까지 샀는데 내려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셨으면은 네.
지금 밀리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왕 이런 거는 더 사야지 이게 전략이 맞아요. 네. 근데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1년 넘게 고생했다가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네. 그럼 패닉입니다, 솔직히. 네. 네. 저희가 열심히 얘기하는 사이에 어느새 시간이 2부를 또 맞춰야 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만 급하게 다소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모셔서 저희가 또 깊은 얘기 다 이어서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